Making cottonseed oil is as much chemistry as it is agriculture. It can be found in potato chips, icing, salad dressing, and much more. It contains no trans fats and is a good source of vitamin E. It also has a natural, smooth mouthfeel, making food pleasurable to the palate. 오늘 영상 보시고 나면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되는 기름이 무엇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기름을 선택해야 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포화지방을 많이 먹으면 안 되고 동물성 지방을 많이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 식물성 지방들을 중심으로 지방 섭취해야 된다고 알고 있을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하며 사실이 아니니까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저는 다이어트 사이언스 2022의 저자 최경입니다. 오늘은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반드시 끊어야 되는 기름에 대해서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마가린, 쇼트닝 또는 경화유, 식물성 가공버터, 에스테르 화유 이런 것들이 적혀 있으면 거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씨앗이나 콩에서 추출한 대부분의 기름들도 문제가 됩니다. 대두유, 콩기름이죠. 카놀라유, 포도씨유, 해바라기씨유, 면실유, 홍화씨유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우리가 먹고 있는 대부분의 소스들, 마요네즈나 드레싱 같은 것들도 이런 기름을 기반으로 만듭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먹는 통조림 같은 것들도 카놀라유나 해바라기씨유를 베이스로 만든 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도 확인하시고 버려주세요. 가공식품에 식물성 유지라고 적혀 있고 그게 무엇인지 안 적혀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것도 끊으셔야 됩니다. 이 기름들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선 기본적인 과학 지식이 필요합니다. 어렵지 않게 설명할 테니까 쉽게 편하게 따라와 보세요. 가장 먼저 지방입니다. 우리가 보통 지방이라고 부르는 것은 중성지방입니다. 안정적인 형태의 지방인데요. 지방산 분자 3개가 글리세롤 뼈대에 붙어있는 형태입니다. 여기에서 이 지방산 3개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핵심 부분이에요. 지방산은 본질적으로 탄소들이 길게 결합된 형태예요. 지금부터 제가 탄소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탄소 하나는 총 4개의 팔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뻗을 수 있고 앞뒤로도 뻗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양쪽 옆에 있는 탄소끼리 붙었을 때 이렇게 팔을 뻗고 있어요. 반대편인 탄소도 저에게 팔을 뻗고 있겠죠. 이렇게 탄소 2개가 각각 하나씩의 팔을 내밀고 서로 잡고 있는 거, 이 결합을 단일 결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제가 옆으로도 하나, 오른쪽으로도 하나 쥐고 있겠죠. 그런데 팔이 4개잖아요. 2개가 남아있어요. 이 2개는 탄소가 아니라 수소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가 길게 연결될 때 양쪽 탄소 외에도 위아래로 수소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방산의 구조는 탄소가 길게 연결되어 있고 거기를 수소들이 꽉 채우고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사람도 옆에 있는 누군가가 좋아지게 되고 마음이 갈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마음이 맞으면 커플이 되기도 합니다. 지방산 안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요. 가끔씩 서로 이렇게 단일 결합을 하고 있는 탄소 중에서 서로 마음이 맞아서 서로 좋아하게 된 탄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커플 탄소 중에 하나라고 쳐볼게요. 제가 여기 있고 저의 또 상대방이 여기 있어요. 원래 저는 양쪽으로 탄소를 잡고 있고 여기 수소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 손을 놓아버려요. 그리고 이 손을 이 친구를 잡는댔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대편에 있는 제 상대방도 저를 양손을 잡아줘요. 이렇게 탄소와 탄소가 서로 양팔을 가지고 잡고 있는 거, 이 결합을 이중결합이라고 합니다. 단일 결합이 아니라 이중결합이에요. 이렇게 커플이 탄생했을 때 이 지방산의 구조와 특징에 아주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여기에서 포화지방, 불포화지방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지방산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탄소들이 커플이 하나도 없고 다 솔로인 경우에는 수소를 다 붙잡고 있겠죠. 이 경우 탄소들이 수소로 가득 찼다고 해서 포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포화지방산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이 지방산 구조 안에서 1개 이상의 커플이 발생했을 때 그만큼 수소를 못 잡게 돼요. 빈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만큼 불포화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1개 이상의 커플이 있는 지방산의 구조를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여기서 좀 나아가서 혹시나 이 지방산의 구조 중에서 커플이 한 커플만 있으면 하나의 이중결합만 있는 거잖아요. 이 경우에는 단불포화 지방산, 혹시나 그런 커플들이 2개 이상 있어서 여러 개의 이중결합이 있으면 그러면 다 불포화 지방산인 겁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에서
오메가6, 오메가3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메가3나 6는 다불포화 지방산의 일종입니다. 오메가3 다불포화 지방산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커플이 있는 지방산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커플이 한쪽 끝을 기준으로 세 번째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거예요. 정확하게는 세 번째 탄소와 네 번째 탄소가 커플이 된 거죠. 이 경우에 오메가3라고 부르고요. 오메가6의 경우에는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탄소 사이에서 첫 커플이 탄생한 겁니다. 뒤에 탄소 커플이 더 있겠죠. 하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몇 번째에서 첫 커플이 탄생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부르는 겁니다. 여기까지 내용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가 지방이라고 부르는 것은 중성지방이다. 중성지방은 지방산 3개와 글리세롤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다. 이 지방산의 에너지를 잡고 있는데 이 지방산 하나를 들여다보면 탄소들이 길게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그 주변을 수소들이 둘러싸고 있어요. 이 지방산 안에서 탄소와 탄소는 한 팔씩 내밀고 서로 잡고 있다. 이걸 단일 결합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가끔씩 두 팔로 서로 쥐고 있을 때가 있다. 이때 이중 결합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중 결합이 발생했을 때 수소를 놓치게 된다. 그만큼 빈 공간에 휘게 되는데 이런 식의 구조가 만들어졌을 때 지방산이 불포화됐다고 부른다.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이란 지방산 안에서 한 개 이상의 이중 결합, 한 개 이상의 휜 부분이 발생한 그런 지방산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 기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지방에 대해서 좀 더 중요한 팩트들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에 포화지방이나 불포화지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포화지방이 아니라 포화지방산이고요. 불포화지방이 아니라 불포화지방산입니다. 앞서 제가 중성지방에는 지방산 3개가 붙어 있다고 했습니다.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기 두 가지가 불포화지방산이고 여기 하나가 포화지방산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지방은 포화지방인가요? 아니면 불포화지방인가요? 그냥 중성지방이고요. 불포화지방산이 2개, 포화지방산이 하나인 지방인 겁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포화지방은 나쁘다, 섭취를 줄여야 된다, 반대로 불포화지방은 건강하며 섭취를 늘려야 된다 라고 알고 있을 거예요. 이건 정말 엉터리고 부끄러운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말을 한 전문가가 있다면 정말 부끄러울 거예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화학적으로 정말 엉터리인 이야기니까요. 포화지방산은요, 그냥 탄소들 연결되어 있고 수소가 가득 차 있는 지방산인 겁니다. 불포화지방산은 거기서 이중결합이 하나 이상 있는 지방산인 거예요. 우리 인간도 동물이잖아요. 우리 몸에 있는 이 지방, 이것도 어떻게 보면 포화지방이 많아요. 포화지방산이 많습니다. 이게 유해할까요? 아니죠. 우리가 보통 몸 안에 있는 이 지방들은 안정적으로 있을 때는 중성지방으로 저장되어 있고 분해될 때는 지방산으로 다닙니다. 지방산도 포화지방도 나쁜 물질이 아니에요. 오히려 포화지방산의 경우에는 불포화지방산보다 더 안정적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좀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까 전에 불포화지방의 경우에는 이중결합이 생기면서 수소가 빠져있다고 했어요. 네, 그만큼 빈틈이 생기죠. 그런데 그 빈틈을 통해서 이 불포화지방산은 산소나 열이나 빛에 의해서 어떤 손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산화 이슈가 있는데 산소와 만나서 손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생선기름이나 식물성 기름 같은 것들이 쉽게 쉽게 썩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식품을 보시면 가공식품에 포화지방 섭취 비율, 권장 어떤 수준이 있을 거예요. 많이 먹지 말란 뜻입니다. 지금 이 당국, 식품 관련된 또는 영양 관련된 전문가들도 머릿속에 포화지방은 나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한 번도 입증된 적 없는 과학인데 그거를 전 국민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전문가들은 지방 섭취 줄이라고 말했죠. 콜레스테롤 섭취 나쁘다고 말했죠. 이거 한 번도 입증되지 못한 가설이에요. 1950년대에 미국에서 전쟁이 끝나고 심장병 환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정확하게는 심혈관 질환인데 대표적으로 어떤 동맥경화나 혈관이 콜레스테롤과 지질로 막히는 현상이에요. 뇌도 막히고 현재 현대인도 많이 겪고 있죠. 당시에 앤서 키즈가 뭐라고 주장했냐면 심장병에 걸린 사람들, 혈관이 막히는 사람들은 콜레스테롤이나 지방 섭취량이 많아서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다 라고 가설을 제시했어요. 이게 바로 지질심장병 가설입니다. 그런데 이걸 연구를 좀 해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게 연관성이 없다는 게 드러나서 나중에 지방 섭취량이 아니라
포화지방 섭취량이 나쁘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무서운 이야기는 1950년대부터 2020년대 지금까지 이 가설이 한 번도 입증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콜레스테롤 섭취 또는 포화지방 섭취, 지방 섭취가 심장병을 유발한다는 말이 한 번도 입증되지 못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심지어 LDL까지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굉장히 필수적이며 중요한 물질들이에요.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되게 다양한 구성 물질들의 재료입니다. 우리가 먹는 콜레스테롤보다 몸에서 만들어내는 콜레스테롤 양이 더 많아요. 몸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세포들이 콜레스테롤을 직접 합성할 수 있습니다. 직접 만들어내요. 왜? 중요하고 필요하니까. 그리고 LDL, 이건 지단백질인데 이 LDL은 우리 몸에서 지질 물질을 운반하는 운반체입니다. 건강검진을 했을 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 중성지방 수치가 높다, 또는 LDL 수치가 높다 했을 때 이 물질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이 물질들이 적절하게 통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게 문제인 거예요. 콜레스테롤을 많이 먹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게 아니라 중성지방을 많이 먹어서 수치가 높은 게 아니라 몸 안에 어디 대사적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콜레스테롤과 LDL, 걔들이 원래 자연스럽게 다니는 물질들인데 여기에 왜 끼냐는 거예요. 그 원인들은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염증이나 활성산소 또는 당을 많이 먹어서 어떤 혈당 같은 이슈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결정적인 이유예요. 그러니까 지방 섭취, 포화지방 섭취, 콜레스테롤 섭취가 나쁘다는 말은 엉터리입니다.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의사나 의학 전문가가 있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분명히 조금 더 공부하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 한 번만 더 직접 공부해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에 굉장히 큰 오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포화지방 산이 있는 거고 불포화지방 산이 있는 거다. 그리고 자연에는 이런 것들이 섞여 있다. 포화지방산이 나쁘고 불포화지방산이 좋다. 이런 생각들은 한 번도 입증된 적이 없다. 지방을 많이 먹으면, 포화지방을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많이 먹으면 몸에서 문제가 된다는 것도 한 번도 입증된 적이 없다. 오히려 반대가 반증되어 있는 게 더 많은 이런 이야기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명확하게 문제가 되는 건 존재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설명드릴 문제가 되는 기름들이에요. 지난 강연 영상에서 해당 전문가가 씨앗이나 콩에서 추출한 기름들을 먹으면 안 된다 했어요.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대부분의 식용유 또는 기름과 관련된 물질들 또는 가공식품들에 들어있는 이 기름이 문제가 되는 이유 몇 가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핵산이에요.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씨앗에서 기름을 빼봤자 얼마나 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걸 뺄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 바로 화학적 용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핵산이에요. 핵산의 물질을 사용해서 이 씨앗 안에 있는 기름들을 화학적으로 분리하는 겁니다. 물론 이후의 공정들을 통해서 핵산을 제거하고 날려보내긴 하지만 완벽하게 핵산이 제거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식품당국에서는 5ppm, 그러니까 1kg 속에 5mg 이하의 핵산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준을 통과했다고 해서 그만큼의 핵산이 남아있다고 했을 때 얘들이 몸에 괜찮은지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핵산이 아예 없는 완전히 내보낸 물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이런 기름들에서 잔류핵산이 검출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메가6 이슈입니다. 오메가3, 오메가6 되게 작은 차이잖아요. 몇 번째에서 첫 이중결합이 있느냐. 그런데 이 차이가 몸에서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듭니다. 몸에서 되게 다르게 처리돼요. 오메가3의 경우에는 염증을 낮춰주고 어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면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효과들이 발견되어 왔습니다. 반면에 오메가6의 경우에는 몸에 들어왔을 때 염증을 유발하고 활성산소 생성을 유발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염증 반응과 활성산소라는 것이 원래 우리 몸에 자연스럽게 존재하긴 하는데 문제는 오메가6 섭취를 통해서 이게 많아지면 체성분이 손상됩니다. 대표적으로 세포막 자체가 되게 공격받고요. 그리고 세포 안에 있는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몸이 에너지를 만들고 뭔가 대사를 하고 있는 이 중요한 기관들이 손상되는 거예요. 나아가서 우리 몸 안에는 핵 안에 DNA라고 하는 설계도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지금도 무언가를 합성해낼 때 그 DNA, 설계도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이 오메가6가 이 염증과 활성산소를 통해서 이 DNA를 손상시킨다는 게 보고되어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몸 전신이 세포의 덩어리인데 이 세포들을 공격하고 손상시키는 게 바로 오메가6의 문제예요. Remember I said the problem is pro-oxidative and then toxic, right? Here's the pro-oxidative part. So when you consume omega-6 to excess, which is going to be a westernized diet, it'll have nutrient deficiencies, but what matters is it combines with reactive oxygen species like hydroxyl radicals, which we produce 1 × 10 to the 10th per day in every person. Okay, so this begins a catastrophic lipid peroxidation cascade. These polyunsaturated fats accumulate in your cells, accumulate in your membranes, accumulate in your mitochondria, and they cause a peroxidation reaction. But this devastates cardiolipin, and this leads to electron transport chain and oxidative phosphorylation failure. Electron transport chain is where we create 90% of our energy. So when this happens, we have mitochondrial dysfunction. So we lose energy production. And this is why every single one of these disorders, you know, from heart disease to atherosclerosis to type 2 diabetes to macular degeneration and cancer, all have the same thing. They all have mitochondrial dysfunction. This is why. Now, the very first thing that happens when the electron transport chain fails in this scenario is that it starts shooting out reactive oxygen species. These are hydroxyl radicals and superoxide, and this took me years to try to understand this. And so that creates a catastrophic lipid feeds back to the lipid peroxidation. Then the next thing that happens is insulin resistance at the cellular level. Because this is what's happening. The cell, there's so much reactive oxygen species and the electron transport chain is failing, and the cell gets sick, and it puts up its stop signs, and it says, look, I don't want glucose, I don't want fatty acids, I don't want anything, I'm sick in bed. I can't do this, I can't work, right? So now I'm insulin resistant. And so, you know, that ends up leading to metabolic syndrome, type 2 diabetes, and so forth. Okay. What's next? Reduced fatty acid beta oxidation because the electron transport chain is not working well. So now you're not burning fat for fuel properly. So the person gaining weight and getting sick in this regard is now carb dependent. Their glycolysis is working, but their Krebs cycle and electron transport chain aren't working to burn fat for fuel properly. All right, so now they start storing the fat, right? So this leads to obesity. Now, loss of energy leads directly to nuclear and mitochondrial DNA mutations. And what do we get out of that? Cancers. Next, heart failure. You're going to see this in just a minute. In just a few minutes, I'll go through this. Mitochondrial dysfunction leads directly to heart failure and directly because of high omega-6, and it'll do it in 3 weeks in rats. Okay, next, apoptosis, necrosis, cell death, and this leads to diseases like macular degeneration, Alzheimer's, Parkinson's. Up on your upper left, this catastrophic lipid peroxidation cascade leads to toxic aldehydes. 오메가6의 또 다른 문제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싸구려 재료가 된다는 겁니다. 오메가3나 오메가6 같은 것들은 우리 몸에서 재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를 구성하는 재료로 쓰일 수도 있어요. 오메가3의 경우는 괜찮은데 오메가6가 몸을 구성하는 재료일 경우에는 문제가 몇 가지 있어요. 기본적으로 산화에 취약해서 쉽게 손상됩니다. 마치 되게 쉽게 잘 타고 부서지는 스티로폼 같은 재료예요. 여러분들 몸에 있는 어떤 구성 요소가 스티로폼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되게 쉽게 부서지고 염증이 있거나 산화 스트레스가 있을 때 굉장히 쉽게 손상되고 문제가 생깁니다. 재료가 싸구려니까 그 세포 자체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Okay. In 2008, our linoleic acid in our fat, 21.5%. And you remember I showed you that in 2008, our omega-6 in our diet was 11.8%. In other words, it approximately doubles in your fat because we accumulate these, and they accumulate in your cells and in your mitochondria. And this is where they wreak havoc because it's polyunsaturated, and they're the ones that oxidize. What was the omega-6 fat in anybody's adipose who was on an ancestral diet? Anybody in the world. I finally found it. Tocopherols, right here. 3.8%. It is off the chart low.
Remember I said their omega-6 in their diet was roughly 1%? 3.8% people. This is where we should be. And this is what keeps you healthy. 현대인이 오메가6가 들어있는 기름을 많이 먹으면서 몸 안을 구성하는 오메가6의 비율이 더 높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몸에 더 많은 싸구려 기름들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메가6를 많이 먹으면 안 되는 이유 세 번째는 오메가6는 오메가3의 흡수를 저해야 합니다. 앞서서 오메가3 지방산의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좋은 효과들이 있고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뇌의 재료로 되게 중요하기도 해요. 그런데 오메가6나 오메가3가 몸에서 쓰이려면 분해가 돼야 됩니다. 이 분해를 하는 게 분해 효소인데 오메가6와 3가 같은 분해 효소를 사용해요. 우리가 오메가3와 오메가6를 둘 다 많이 먹으면 3를 제대로 쓰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건강하기 위해서 오메가3가 많은 영양제를 먹어도 또는 생선기름을 많이 먹어도 우리가 이 씨앗기름, 콩기름 같은 것들을 많이 먹으면 몸에서 제대로 흡수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메가6를 많이 먹으면 오메가3를 충분하게 먹었다고 해도 오메가3가 결핍될 수 있는 겁니다. 제대로 분해하고 흡수하지 못했으니까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섭죠?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걸 이해하고 나면 굉장히 무섭죠. 왜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전문가들이 포화지방, 동물성 지방 나쁘다고 해왔어요. 이거 먹으면 살찌고 심장병 걸린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불포화지방산이 많은 식물성 기름들을 먹으라고 추천했어요. 그러면서 우린 뭐 했나요? 씨앗이나 콩에 들어있는 기름들을 위주로 에너지를 섭취했습니다. 지금 저탄고지 또는 고탄저지, 지방이 좋다 나쁘다 문제가 아니죠. 비만이라는 것은 몸에 대사적 문제가 생긴 거라고 반복해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대사의 문제를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문제를 만드는 음식들이었어요. 설탕, 밀가루 이전 설명드렸고요. 이번에 이런 식물성 기름들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일단 집에 있는 잘못된 식용유들, 콩기름, 카놀라유, 해바라기 씨유, 포도씨유 같은 것들, 마가린 같은 것들이 있으면 다 버리세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공식품을 사실 때 이런 단어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쇼트닝 또는 경화, 에스테르와 이런 것들은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는 기름입니다. 버리세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식물성 기름들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요네즈나 소스나 또는 샐러드 먹을 때도 드레싱 같은 것들 원재료 목록을 확인하세요. 여기에 어떤 기름 만들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아마 문제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 어떤 기름을 선택하실지 말씀드려 볼게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버터나 기버터, 코코넛 오일, MCT 오일, 아보카도유, 라드, 돼지 기름입니다. 우지, 소기름이에요. 다만 좋게 자란 동물에서 얻은 기름이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달걀 노른자에 있는 것들이나 생선, 육류에 있는 지방들 몸에 괜찮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참기름이나 들기름이 괜찮은지 여쭤보셨는데요. 일단 참기름의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오메가6의 비율이 높습니다. 오메가6가 45% 정도, 오메가3가 5% 정도 돼요. 그러니까 오메가6가 너무 높은 거죠. 그래서 저는 참기름은 제외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들깨기름의 경우는 좀 낮습니다. 오메가6의 비율이 20%, 오메가3의 비율이 55% 정도예요.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이 들기름을 어떻게 만들느냐입니다. 일반적으로 들기름 만들 때 고온으로 압착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게 그렇게 추천되진 않아요. 그래서 혹시나 고르신다면 냉압착 방식으로 만든 들기름을 찾아서 구매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다이어트 사이언스 2022에서 356페이지 정도에 있으니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되는 음식들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이 책이 교보문고에 입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교보문고에서도 구매할 수 있으니까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서 구매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이후에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이어트계의 마이클 조던이 되고 있는 남자 최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